브렉시트가 던져준 고민들. 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자, 그 얘기는 들으셨죠? 지금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잖아.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다는 거야. 파운드와 가치가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금융 그룹들이 빠지려고 이사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당장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국민투표일 뿐이지, 누구야, 카메론이 이거 그냥 의회에 다시 붙여서 재선거해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대요. 예. 아, 김근태 의원이 왜 돌아가셨는지가 궁금해요?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걸렸어. 그래서 그 파킨슨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음. 음. 자, 이제 이거 브렉시트에 집중해 주세요. 예, 브렉시트에 좀 집중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브렉시트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대. 브렉시트 반대 서명운동을 지금 해가지고 하루 만인가 280만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브렉시트를 하지 말자. 지금 이제 막 반론이 일고 있는 게, 갑자기 이제 그 영국에서 그 금융 자본들이 흔들리니까, 이 정도가 나타날지 몰랐던 거야. 이 정도 결과가 벌써 300만 명이야. 지금 이제 이 정도 결과가 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근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결과를 모르고 투표한 거야. 왜? 그때 모든 언론이 잔류로 날 거라 그랬어. 모든 언론이 잔류로 날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홧김에 투표한 거야. 근데 그렇게 홧김에 투표한 사람 너무 많았던 거야. 그 투표 결과에 굉장히 반대한 거야. 아니, 다 놀란 거야.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이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 우리 봤는데, 응. 총선 때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압승한 다음에 호남 분들이 되게 당황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지금. 예. 호남이 여론조사 믿고 투표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예상 밖이라서 굉장히 놀랬잖아. 지금 내가 볼 땐 이 영국의 그 브렉시트에 투표한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너무 놀란 거야. 이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야.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호남이 국민의당 찍었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호남이 국민의당을 찍어서 그 확실하게, 존재감을 부각했고, 그리고 더민주에서 호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도 그 호남의 확실한 반문 정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민심을 똑바로 읽게 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남의 투표 자체를 영국의 브렉시트만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더민주하고 지금 국민의당이 협력만 잘하면 우리가 이 새누리와 박근혜의 그 일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그거 가능해진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라고 생각하고, 절대 호남이 국민의당 찍은 걸 비난하면 안 된다. 다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들이, 예, 그 호남 쪽에서는 계속 수도권은 2번 3번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발표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그 호남 네트워크가 3번 3번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홧김에 3번 찍고, 그래서 새누리당을 당선시킨 수도권 호남 사람들은 고민을 좀 해야 돼. 반성을 해야 되고, 예, 그거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 흐름을 잘못 읽었던, 예. 그러니까 가령 호남 같은 경우엔 새누리가 뭐 될 일은 없잖아. 거기는 국민의당으로 뭉칠 수가 있었지만 수도권에서 3번 3번을 찍은 건 분명한 잘못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수도권 호남은 3번 3번을 반성해야 된다. 그러나 호남의 국민의당 선택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뭐가 편파적이야? 뭐가 편파적이야? 타국가 탈퇴 이야기도 이상함. 지금 이 브렉시트 이야기? 예. 내가 볼 때 이 브렉시트 이야기는요,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브렉시트를 나처럼 해석한 사람 없을 거야. 그죠? 지금부터 내가 두 편의 기사를 읽을 건데, 제가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브렉시트는 내가 볼 때 미디어를 동원한 그 금융 자본이 만든 덫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그 위기를 가져오려고 얘네들이 만든 이벤트로 본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 핑계대고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를 유도하고, 그래서 이 부실한 자본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전부 다 망하게 하고, 그래서 노동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려는 그런 금융자본의 도발로 나는 본다. 이거 지금 나만 얘기하고 있을걸? 그죠? 예. 그 얘기를 아마 나만 그 얘기를 했을 거야. 왜냐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한 사람 별로 없어. 근데 한번 세계 흐름을 보자고. 세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가 뭐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금융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프랑스의 일간 르몽드의 사설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읽는 건 프랑스의 사설이에요. 자, 르몽드지 굉장히 그 오래된, 영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좀 오래된 언론이죠. 25일 사설에서 EU는 부정당하고 패배했다. 안으로 약해졌으며 밖으로 쇠퇴하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라고 썼다. 그 지금 EU를 부정하는 거야. 부정당한 것은 유럽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정치 경제 질서, 유럽 차원에서는 EU라는 통합된 공동체, 국가 단위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좌우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이 브렉시트를 통해 드러났다. 세계 모든 곳, 모든 영역에서 일고 있는 탈중심의 흐름이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건 탈중심이란 개념이에요. 예, 뭐 재미없죠. 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괜찮겠어요? 예.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보냈어. 제가 이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그 목요일 날 뭐 한번 방송하고 금요일 날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피해를 막았대. 어떻게 한번 그럴 수가 있지? 예.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나의 방송을 듣고 손실을 막았다고, 고맙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탈중심의 흐름, 이게 뭔지, 지금 이제 르몽드에서 주장하고 있는 탈중심의 흐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EU 탈퇴를 택한 영국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라는 거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한 표씩을 주는 거란 말이야. 국민투표라는 게 특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했잖아.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브렉시트 영국의 국민투표, 나는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이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자는 청원에 26일까지 280만 명가량이 서명했다. 런던 시내를 비롯해 곳곳에서 반 브렉시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이유는 영국을 향해서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부분이야. 지금 영국에선 도리어 선거 결과에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브렉시트에 반대할 것 같아서 자기는 찬성했는데 그렇게 투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브렉시트가 결정되니까 영국의 서민들이 놀란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다시 잔류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EU에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나는 브렉시트를 유도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봐. 집중하세요. 주식 이야기 그만. 예, 주식 이야기 그만하고 방송에 집중하세요. 자, 채팅창 잠깐 올릴게요. 쓸데없는 얘기한 사람들 때문에. 자, 뭐라고요? EU 탈퇴를 택한 영국인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충격받은 모습이다.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자는 청원에 26일까지 280만 명가량이 서명했다. 런던 시내를 비롯해 곳곳에서 반 브렉시트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EU는 영국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국인들도 지금 이 브렉시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진짜 원한 게 아니야. 브렉시트를 진짜 원한 게 아닌데 EU가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지점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 나는 이 브렉시트를 원했던 세력이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분명히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잇따라 회동을 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슬랙시트 투표를 주장하고 나선 슬로베키아인을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분열이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EU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슬랙시트는 슬로바키아의 유럽 엑시트, EU 엑시트, 그래서 슬랙시트, 그런 식으로 지금 프렉시트, 프랑스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프렉시트, 이런 주장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EU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EU에 대한 개혁을 누군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일까?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 전 세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 이때 이 금융위기 이후에 EU가 대처를 잘 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 기자는. 가혹한 긴축, 한마디로 이제 복지 지출을 줄이고, 복지 지출을 줄이는 그런 긴축 처방은 EU의 피로감을 가중시켰다. 재정 정책에서 회원국들에게 자율성을 좀 더 주는 것, 이민자 반대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국경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상당 부분 내주는 것이 EU 시스템을 유연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서 회원 국가들에게 자율성을 줘라. 그리고 이민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경의 통제 권한을 그 나라들에게 줘야 된다. 이게 지금 EU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EU 내에서 개혁으로 브렉시트가 던진 고민들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브렉시트는 오랜 세월 추구해온 통합 대신 고립을, 자유로운 이동 대신에 국경 통제를 주장하는 이들이 투표로 힘을 과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의회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속에서 좌절감을 느낀 시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로 정치 흐름을 바꿔버렸다. 2012년 시리아 내전을 촉발한 것은 독재 정권을 비난하며 아이들이 담장에 쓴 낙서였다. AFP 통신은 26일 브렉시트 결정 역시 담벼락의 낙서와 같다며 기성 정치권에 맞선 혁명의 징후라고 표현했다. 지금 르몽드나 AFP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성장이 정체되자 일자리가 줄고 지갑이 얇아진 시민들은 내 것을 빼앗아간 이방인들과 기득권에게 화살을 돌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같은 아웃사이더들이 붐을 일으키고 필리핀에서 과두제 가문 정치에 맞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완전히 양아치던데, 이런 애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 독일에서 극우파들이 난민촌에 불을 지르며 수시로 실력 행사를 벌이는 상황,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모두 이어져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설린 파커는 24일에 트럼프 현상을 브렉시트에 빗대서 트렉시트라고 표현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브렉시트 신디케이트 기고에서 브렉시트 투표에는 세 종류의 저항이 담겨 있다. 급증하는 이민, 그 다음에 더시티가의 은행가들, 더시티는 런던의 금융 중심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가 미국의 금융가라면 더시티는 런던의 금융 중심이야. 예. 그래서 더시티의 은행가들, 그리고 EU 기구에 대한 저항이다. 그러니까 이번 브렉시트는 급증하는 이민, 더시티의 은행가들, 그리고 EU 기구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다. 브렉시트가 뭐임?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기득권 정치에 반발한 시민들은 더 이상 순응하기를 멈추고 세계에서 지금 이제 그 브렉시트는 일종의 기득권 정치에 반발한 거다. 더 이상 순응하기를 멈추고 세계에서 새로운 포퓰리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지금 새로운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기사에 또 나와. 브렉시트가 되면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이민자들과 더 시티를 향한 시민들의 감정적인 반발에 뒤로 밀렸다.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월가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고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열매를 독식한 가진 자들의 속임수로 들릴 뿐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새로운 포퓰리즘이라는 건, 그리고 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건, 이게 이 브렉시트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나쁘게 만들 거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 일반 좀 이런 걸 잘 경제 환경을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 놓고 돈 먹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거에 밀렸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월가가, 즉 이제 그 미국의 자본가들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경고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좀 잘 모르지만 무조건 싫다. 무조건 배척하는.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좀 새로운 또 개념이 나와요. 이유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의 한 축이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라는 틀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협력은 글로벌 안보 체제로 기능했다. 영국은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벌인 대테러 전쟁의 핵심 파트너였고 미국과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그 고리가 깨져나감으로써 미국 중심의 질서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기능할 수 없게 됐다. 어머. 왜 이 부분이 마지막 나는 사실 지금 여기까지만 파란색을 긋고 싶은데 계속 반대하네. 지금 이 브렉시트를 그 프랑스 언론이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중심의 그 국제 체제, 이게 변한다.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지금 이제 프랑스의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가 뭐냐면 브리티시 엑시트란 뜻이야. 그 이제 그 유럽연합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 스페인도 소속되어 있죠. 그리고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데, 그럼 브리티시라는 말이 뭐냐면 영국의란 뜻이에요. 영국의 그게 브리티시란 뜻인데, 브리티시 엑시트. 그래서 이제 영국인의 탈출. 그래서 어디로부터? 유럽연합. 유럽 유니온으로부터 그 탈출한다. 이게 브렉시트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영국은 지금도 좀 반만 걸치고 있었어. 뭐냐면 원래 유럽연합은 다 유로화로 써요. 어딜 가나 다 유로화를 쓰는데 유로화를 안 쓰는 나라가 영국하고 스위스. 근데 이제 스위스는 유로화를 병행해. 자국의 화폐와 유로화를 병행하고, 뭐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은 그 유로화를 쓰고 있어.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런데 영국에서는 유로화가 전혀 통용이 안 돼요. 유로화를 내면 안 받아. 파운드화를 내라.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카드를 내야 되는데, 카드를 내면 수수료를 되게 비싸게 내. 하여튼 그렇게 영국이 그 일찍이 유로화 체제로 들어가는 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네 금융의 그 지분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더니만 이제 결국은 이제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한 거야. 탈퇴하기로 결정한 거지.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 영국의 서민들은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야. 유럽하고 통용되는 모든 것에 관세가 올라가고 모든 체제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생활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야. 이 브렉시트라는 건 결국 영국의 파운드 자본을 주도했던 어떤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거였고, 실제로 일반 서민들은 영국 전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올라가고, 그 부담은 서민들이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더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들이 안 믿은 거야. 이 새끼들 너네 맨날 그러면서 너네 좋은 것만 했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번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 자, 요 기사 말고 이제 또 하나를 같이 읽고 싶은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요거는 지금 주소를 치는 거라. 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둘 다 경향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축적된 어떤 지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국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심층 기사를 쓸 수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 경향신문 기사 두 개가 아주 볼만하더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국의 전문가가 내다본 포스트 브렉시트라는 기사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영국의 전문가가 내다본 포스트 브렉시트. 자, 보시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에서 얀 지엘론카 교수를 만난 것은 영국이 유럽연합 국민투표에서 탈퇴키로 확정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24일 오후였다. 유럽연합의 종말이라는 책을 낸 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유럽연합의 종말이라는 책을 미리 냈던 거야. 영국의 브렉시트가 일어나기 전에 아까 무슨 뭐 어떤 할머니가 유럽의 고립을 얘기했다 어쩌다 이랬잖아. 유럽연합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미리 냈던 거야. 그는 EU에서 비판적이지만 유럽 통합에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뭐요? EU라는 체제는 비판적이지만 유럽의 통합에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의 연구실이 있는 유럽연구센터 1층에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듯 교수와 학생들이 국민투표 이후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토론 벌일 수 있을까요? 예. 그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불확실이란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번 투표 결과가 가져올 미래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전히 EU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둡게 보면서 세계적인 격변이 예상되니 한국도 안전벨트를 꽉 매라는 조언을 빼놓지 않았다. 어느 쪽을 지지했는지 묻지 않았으나 투표 결과에 많이 실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 궁금했다. 그의 대답은 시니컬했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빙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자, 베팅 업체들은 투표 전날까지도 모두 높은 승률로 잔류에 돈을 걸었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수없이 틀려왔다. 학자들도 예상하지 못했고 정치인들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이젤 파라지, 그 EU 탈퇴를 주장해온 극우파 영국의 독립당 대표.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를 주장한 게 영국의 극우파들이야. 이런 애들조차 투표 당일 밤에 자신들이 졌을 거라고 말했다. 캐머런 영국 총리도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잔류가 선택될 줄 알았던 거야. 러시안 룰렛 같다. 국민투표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원하는 것들을 얻기는 불가능해졌던 것이다. 탈퇴 진영이 이긴 가장 큰 이유는 한편으로는 EU가 근 몇 년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영국 정부가 EU와 함께 불평등, 불안정, 분열된 정체성의 느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소는 선거운동이 전반적으로 매우 단순한 흑백 논리로 전개됐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논쟁들이 무대를 점령했고 이성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시간이 아닌 광기의 시간, 광기의 축제였다. 이런 정치적 데마고그 속에서 이성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가 이 기사를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 데마고그라는 표현이에요. 예. 자, 이 데마고그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땐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한번 보고 갈 표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데마고그가 뭐냐? 예. 데마고그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돼. 예. 데마고그라는 말은 자극적인 변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막 궤변이죠. 자극적인 궤변과 글을 바탕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웅변술이 좋은 선동가. 누군지 딱 느낌이 오죠. 자, 근데 끝까지 봐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시민과 민중 지도자를 가리키는 데마고그가 데마고그의 어원이다. 당대의 비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대중의 감정과 편견에 호소하여 권력을 취하려는 정치가를 의미한다. 현재에는 대중의 감정과 편견에 호소하여서 권력을 취하려는 정치가를 의미한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가치체계의 안정성이 불명확한 현대 대중사회에서 데마고그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데마고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돌프 히틀러를 들 수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선동적으로 벌이는 허위 선전을 데마고기 또는 줄여서 데마라고 한다.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들 히틀러, 트럼프, 그 다음 누구? 어버이연합. 박근혜의 극우 집단, 박근혜가 키우는 극우 집단, 그리고 새누리당. 그들이 바로 데마고그죠. 그들은 철저히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선동하잖아. 그죠? 철저히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선동하고 궤변 논리를 가지고 막 이기적이고 무지한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는 거잖아. 가령 그 문재인이 호남을 홀대했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 이런 걸로 국민을 선동한, 나는 박지원도 데마고그라고 생각해. 나는 박지원도 데마고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호남 사람들을 선동했던, 철저히 허위 사실로 호남 사람들을 선동했던 박지원 같은 정치가들도 난 데마고그로 봐야 된다고 봐. 사실 박지원을 믿은 호남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이유로 믿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줄 알고 믿었는데, 그 오랜 김대중과 더불어 함께 싸웠던 민주주의의 동지라고 믿었는데, 박지원은 철저히 허위 사실로 호남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데마고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 이건 정치가들이 직접 펼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미디어에서, 언론에서 데마고그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허위 사실만 퍼뜨리고, 정말 야당의 괜찮은 인사들은 철저히 죽이는, 그게 종편과 언론이 데마고그를 펼치고 있는 그런 허위 사실 선전선동을 펼치는 주범이 지금 언론이 아닌가, 종편이 아닌가. 원래 데마고그는 정치인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정치인을 선택하고 내세우는 그 주권을 종편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오늘 방송 좀 너무 어렵죠? 낯선 얘기들 막 나와서 지금 주무시면서 보는 분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죠? 미안해요. 재미없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거 재방송이라도 계속 보셔야 돼요. 재방송이라도 계속 보셔야 될 내용이야. 이거는 어렵고 재미없어도,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런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대학 나오시고 뭐 지식인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나는 처음 알았어. 데마고그란 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알았으니까 거의 나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들 너무나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서 얘기한 거니까. 오늘 여러분이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좌우지간 지금 트럼프와 그 미국의 극우 세력, 그 다음에 영국 극우 세력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프랑스 극우 세력의 테러 방지법,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테러 방지법, 이런 것들이 바로 데마고그다. 어렵죠? 대마초 할 때 근데 어이대야? 고그. 고그는 뭐라고 해야 되냐? 뭐 고글 할 때 고그에서 데마고그 이렇게 외우세요. 이 대마초 같은 안경이다. 한번 중독되면 계속 중독돼 갖고 진실을 가리고 말이야. 대마초 고글이다 이렇게 외워.
데마고그. 이 데마고그라는 말은 결국은요, 원래는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지만, 데마고고스라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데마고그.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궤변인데,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자꾸만 보게 되는, 이건 그런 자꾸만 보게 되는 허위의 색안경.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게 지금 이 데마고그를 국민들에게 계속 퍼뜨리는 게 종편이다. 그치? 이제 막 외워질 것 같지? 그지? 허위의 색안경. 자, 원래 데마고그가 그런 뜻은 아니야. 어? 원래 데마고그가 그런 뜻 아니야. 망치분이 외우라고 데마고그의 낱말 뜻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갖고, 저는 그렇게 외워야 될 건 그렇게 외워요. 예. 그 되게 유치하고 막 오글오글하지만 그게 외워져.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거야. 자, 하여튼 이 데마고그라는 건 정확한 뜻은 원래 뭐다. 잘못된, 그러니까 궤변 논리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동하는 정치가, 그게 데마고그다. 투표 결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뭡니까?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데마고그 속에서, 이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선동하는 정치인들 속에서 이성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투표 결과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뭐냐? 영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카메론이 나쁜 놈이야. 국민투표는 승자 독식에다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문제가 있다. 언제나 독재자들은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어요. 이 국민투표라는 건 언제나 독재자들이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했어요. 예, 이 국민투표는 이기는 사람에게 무조건 몰빵해주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캐머런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보수당을 통합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분열됐고 그 자신은 일자리를 잃었고, 나아가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잃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스코틀랜드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독립을 하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투표를 해갖고도 부결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 브렉시트가 된 마당에 그러니까 영국의 잉글랜드, 영국이 이제 4개인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 4개다. 영국,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게 4개가 연합을 해서 유나이트 킹덤에서 UK예요. 그게 영국이야. 우리가 잉글랜드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잉글랜드는 주섬, 그리고 그 밖에 웨일즈 지방,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지방,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아일랜드. 특히 아일랜드는 옛날부터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 무장 테러까지 했던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영국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나이트 킹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한 마당에 우리는 왜 유나이트 킹덤에 있어야 되냐, 우리도 각자 가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웨일즈가 독립하겠다라는 요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이겼든 투표는 이제 과거가 돼버렸다. 이번 투표가 중요했던 것은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전례 없는 길을 가겠다고 기존의 판을 뒤엎었으니 그 불확실성에 세계는 두려워하고 있다. 예. 아, 미안해요. 예, 제가 헷갈렸어요.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는 저기요. 여러분이 말하는 아일랜드는 그거 아니에요?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일랜드가,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야? 예. 달라요? 같아요? 내가 그 부분은 잘 몰랐어. 나는 같은 걸로 알았거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슬랜드라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에이레가 독립했어요? 아,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남아있고 따로 독립한 아일랜드가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거 몰랐어.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따로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일랜드라고 따로 있고 거기가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독립한 거예요? 이게 독립운동 하는 건 누구냐고. 독립운동을 막 했던 A의 조직을 가졌던 게 아일랜드고 벌써 독립했다? 잘 나도 이거 몰랐던 내용이야.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몰랐던 얘기고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아일랜드는 그 독립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가 지금 잘 모르겠다. 예, 요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유나이트 킹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저기가 뭐 모르는 거는 다 같이 찾아보는 거야. 예, 아일랜드 자, 그 뭐야 청춘 저기 세계여행 갔던 건 아이슬란드. 예, 저기 정우하고 저기 몇 명 여행 갔던 건 아이슬란드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여기고, 예, 이 아일랜드는 지금 독립했다? 예. 이 영국이 완전히 독립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북아일랜드가 따로 있고 그냥 아일랜드가 따로 있다. 그러면 북아일랜드는 뭘까요? 북아일랜드 두산백과. 난 북아일랜드는 지금 처음 봤어. 예. 영국의 아일랜드 섬 북동부를 차지하는 지방.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소속된 거네. 그죠? 예.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 섬의 북동부는 영국에 소속되어 있고, 아일랜드 섬의 나머지 부분은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독립했고.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일랜드가 언제 독립했지? 예. 그냥 아일랜드 독립연대가 언젠지. 예. 그 아일랜드 독립운동 단체가, 예, IRA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주도해가지고 결국은 아일랜드 섬 4개 지역의 하나인 얼스터를 지방으로 9개 주가 있었는데 3개 주는 아일랜드 공화국에 속하게 되었고 나머지 6개는 분리 1920년 북아일랜드로 부르게 되었다. 북쪽은 대서양에 면하고 북동부는 영국해의 노스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코틀랜드와 마주보고 있다. 지형적으로 북동부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애트림 고원이 있고 좌우지간 가만있어 봐. 근데 IRA 활동이요. 예. IRA 활동이 1900년대 저기 2차 대전 후에도 있지 않았어요? 2차 대전 후에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일랜드 독립. 예. 그 북아일랜드 영국력 독립을 또 원하고 있다.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북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6개는 1921년에 독립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일랜드가 언제 독립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아일랜드가 독립한 거는 1937년이래. 그리고 지금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야.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일랜드 공화국군 즉 IRA가 알려진 게릴라군이 결성되어 독립전쟁을 개시했고 그래서 37년도에 독립을 했다. 자 여기 보니까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와 아일랜드의 독립. 그래서 1916년에 아일랜드 독립운동이 진압된 뒤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IRA가 알려진 게릴라군이 결성되어 독립전쟁을 개시했다. 그래서 이제 21년 결국 37년에 독립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 아일랜드 공화국.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이고 지금 북아일랜드는 그 영국령에 속해 있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일랜드 독립 후에도 영국에 소속되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IRA가 나는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있었던 줄 알았어. 예. 37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고, 근데 지금 그게 내가 착각한 게 영국에 아일랜드 지방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일랜드가 독립을 영원히 안 한 줄 알았더니 아일랜드가 독립한 독립국 공화국으로 있구만. 아일랜드 공화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영국에 소속된 아일랜드, 그러니까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소속된 지역이고, 근데 이 북아일랜드도 지금 이제 나가자는 측과 남아있자는 측이 또 나눠져 있고, 스코틀랜드도 나가자와 남자가 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알았어. 내가 아일랜드 얘기를. 나는 이제까지 당연히 이 아일랜드가 그 영국령인 줄 알았던 게 북아일랜드 때문이었네. 보니까 이제 아일랜드가 원래 그러니까 자, 이 지도상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여기 있고 그 밑에가 아일랜드고. 여러분 원스라는 영화 보셨죠? 예. 원스라는 영화는 그러면 어디 영화예요? 아일랜드 공화국이야, 북아일랜드야? 더블린이 수도인 걸로 봐서 그 북아일랜드인 것 같은데? 예. 정리가 아직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지도인데 영국에 이제 그 잉글랜드란 섬이 있잖아. 케임브리지 런던에 있는 잉글랜드 섬. 그 옆에 아일랜드란 섬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섬에서 북동부가 북아일랜드라고 불려지고, 예, 북동부가 북아일랜드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 북아일랜드는 영국에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일랜드 6개 주에서는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블린이 북아일랜드 수도가 아니라 보니까 노란색 경계선 밖에 있네. 아일랜드의 수도네요. 그죠? 예. 북아일랜드 수도가 아니라 아일랜드의 수도네. 이 보니까 노란색 선이 지금 잠깐만. 북아일랜드라는 걸 좀 어떻게 이 지도 키워보면 되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북아일랜드가 여기까지네. 요 위에까지가 북아일랜드 조금이고 더블린은 그냥 아일랜드의 수도이고. 그러면 나는 그 원수란 영화를 볼 때 그 영국 영화인 줄 알고 잘못 봤구만. 예. 예. 확대해 보니까 북아일랜드는 여기 북아일랜드는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스라는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더블린에서 더블린으로 가는 얘기가 나오잖아. 남자 주인공이.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원스가 영국 영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네. 아일랜드 영화, 아일랜드 음악이다. 그렇군요. 예.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아일랜드가 영국령이다라고만 알았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영국을 이렇게 자세히 배울 일이 없었거든. 나도 교과서에 안 나온 건 몰라. 세계지리를 애들한테 가르칠 때 영국의 아일랜드 섬의 역사를 자세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국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거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국은 그 주도 잉글랜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라는 독립된 섬의 북동쪽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이라고 있어요. 웨일스 지방은 어딘지 한번 영국의 웨일스 지방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지도는 없네. 예. 웨일스 지방의 지도를 보고 싶은데 지도는 안 나오네요. 여기 있다. 웨일스. 야, 찾았어. 여기 영국의 남부. 예, 영국의 남부가 웨일스 지방이다. 예,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제 잉글랜드이고 영국의 남서부가 웨일스 지방이고 그 다음에 영국의 북부가 스코틀랜드 지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 지방이 그럼 이제 스코틀랜드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그죠? 예.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합시다. 예. 스코틀랜드 지방은 어디를 영국이라고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 자, 이렇게 북쪽에 여기를 그 에든버러 위쪽 여기를 스코틀랜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남쪽 엑서터 있는 이쪽을 웨일즈라고 한다. 그리고 벨피스트 있는 데를 이 북아일랜드 영국령 아일랜드라고 한다. 그리고 더블린과 나머지는 아일랜드 고레이나 이런 데는 따로 영국과 다른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건 그 런던은 잉글랜드 지방이라 그러죠. 그죠? 이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가 잉글랜드, 그 다음에 북쪽이 스코틀랜드, 치마 입는 남자들, 남쪽이 웨일스 지방, 그 다음에 아일랜드 섬의 북부. 그래서 네 군데로 구성된 영국을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부른다. 예. 스코틀랜드의 중심지는 에든버러, 웨일즈의 중심지는 카디프, 북아일랜드는 벤파스트.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국이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막 맹위를 떨쳤잖아. 근데 그 유나이티드 킹덤 안에서 특히 북부의 스코틀랜드는 계속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영국에서 웨일스 지방은, 예, 이게 영국의 웨일스 서쪽 지방이래요. 이 서쪽의 웨일스 지방은 영국 사람들도 그런다? 웨일스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해. 웨일스 사람들하고 이 동부 쪽 사람들하고 또 문화가 틀린가 봐. 그래서 이 웨일스 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뭔가 다르다라고. 종교가 달라서. 종교가 달라서. 그렇군요.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다. 그래서 웨일스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마 그 영국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도시가 이렇게 동부에 있으니까 독립할 만한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경제력이 독립 안 돼서 웨일스는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잉글랜드는 성공회, 웨일즈는 카톨릭. 그게 다 종교로 찢어졌구나.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성공회라 해서 개신교하고 또 달라요. 개신교 중에 하나인데, 예, 성공회는 또 좀 다른 종교죠. 예,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영국이 쪼개져 있었는데, 얘네들이 4개로 구성된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이번에 브렉시트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아일랜드에서도 우리가 왜 영국에 소속되어 있냐 이런 애들. 아일랜드의 기질이 우리는 따로 있다. 그런데 영국은 특히 그 아일랜드를 되게 자기 땅이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리포터를 보면 막 그 아일랜드의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막 그 러프로칸인가? 그래서 막 초록색 그 요정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영국에서는 아일랜드가 자기 땅이라 자기 소속이라는 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왠지 웨일스는 되게 촌스럽다라고 되게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고, 스코틀랜드는 늘 이렇게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모든 부는 잉글랜드에 집중되어 있고, 예, 모든 부는 잉글랜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에 스코틀랜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독립 투표를 했어요. 독립할지 말지 물어보는 투표를 했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남기로 했단 말이야. 유나이티드 킹덤이 남기로. 그 이유가 뭐냐면 분리 독립했을 때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니까 남아야 된다. 이래서 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브렉시트가 되니까 당장 스코틀랜드부터 우리가 뭐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이 유럽 연합을 나오는데 우리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영국에 대한 지리 공부, 역사 공부까지 간단히 해봤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누구나 예상하듯이 당장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남 탓하기가 만연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과 유럽이 어떤 협상도 할 수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돼. 내가 이거 왜 영국 얘기 4개 길게 했냐면 요 뒤에 결론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 지금 내가 영국의 내 지역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요 마지막 이 사람의 주장의 뒷부분에 나와. 이 사람이 유럽 연합은 반대하는데 유럽 통합에는 찬성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집중해서 좀 들어봐봐요. 예? 예. 남 탓하면 망부죠. 잠깐만. 지금 백투더 사랑 남 탓하면 망부죠. 지금 나한테 남 탓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펜딱지를 달았니? 왜 펜 달고 남 탓하는 망부라고 그래? 이게 지금 농담하는 거야? 아니면 진담이야? 블랙이야? 예. 내가 언제 남 탓을 했어? 어디서 지금 남 탓하면 망부죠 이런 말이 나와. 예. 쟤는 언제 백투더 사랑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쟤는 언제 펜딱지를 다룬 거야? 어디다 대고 남 탓이란 얘기를 해? 저런 애들은 블랙을 걸어서 영구 블랙을 해야 돼. 예. 지금 내가 누구 탓을 했다는 건데? 나도 지금 처음 보는 애인데 내가 누구 탓을 했어? 박근혜? 박근혜 이명박 탓? 아, 너네 김하영이구나. 국정원 여직원. 자, 집중합시다. 이거 봐. 계속 채팅창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헛소리 하는 거야. 공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막 나아지는 걸 보니까 아주 약 올라 죽겠지. 말귀는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지랄하는 거야. 무시하고 갑시다. 그 정치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서로 다른 사람 탓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기심이 또 극대화되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국과 유럽이 어떤 협상도 할 수가 없다.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든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영국과 EU는 어떤 관계가 돼야 하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장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이거 봐요. 중요한 얘기 나와요. 시장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어려운 교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시장이나 유권자 둘 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시장과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어려운 교섭이 될 거다. 영국과 EU의 대화가.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이 시장도 유권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영국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요거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사람의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잘 모르고, 영국이 EU 공동시장에는 참여하면서 자유로운 이동만 하는 것이 가능할까? 영국이 바라는 게 이거야. EU의 공동시장에는 있으면서 자유로운 이동만 못하게 하는, 이민만 막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그보다 먼저 EU 내에서조차 자유이동이 계속될지를 지켜봐야 된다. EU 내에서도 자유이동을 규정한 쉥겐 조약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자유이동이 소위 이제 난민,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난민들이 내가 이제 제가 유럽 갔다 와서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버킹엄 궁전 앞에서 우리 일행이 그 소매치기 당할 뻔한 거, 그 아랍권 여자가 우리 일행의 가방에 손 넣고 있는 걸 그 가이드가 잡았어. 그러면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좀 가난해 보이는 아랍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아랍계 중동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소매치기나 이런 걸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막 이주를 해갖고 왔는데 막 이제 난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영국까지 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다. 소매치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난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많은 유럽 지역에 이제 치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걸 이제 빌미 삼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의 자유 이동을
이게 쉥겐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유럽 간의 자유이동이 가능했는데 그걸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이 좋은 방안인지는 의심스럽다. 동유럽은 수출할 만한 자본이나 상품이 충분하지 않은 대신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 EU는 요새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동유럽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유럽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스라는 영화에 나온 여자 주인공도 동유럽 출신이잖아. 체콘가 어딘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동유럽 출신들이 서유럽에 와서 일자리를 얻는데 일자리를 얻지 못하니까 그 여자가 막 그 꽃을 길거리에서 꽃 팔고 가난한 가정부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동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이게 쉽지 않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반대파들이 많을 거다. 하여튼, 영국의 분열은 치유될 수 있을까? 잔류와 탈퇴로 단순하게 나뉜 것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와 웨일즈 간의 분열이 있고, 런던과 다른 지역 간의 차이도 있다. 세계화와 금융위기 이후에 살아남는다고 느끼는 사람과 졌다고 느끼는 사람 간의 간극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영국이 이후에 남든 아니든 간에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분열은 투표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졌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내 지역이 다 복잡하게 분열됐다. 지엘론카 교수는 저서에서 EU는 운을 다한 듯하지만 유럽 통합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EU는 유럽을 끌고 갈 역량이 부족하고 구조적 모순 때문에 회생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력을 키웠던 폭력과 억압의 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여튼 이게 지엘론카 교수의 주장이니까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다른 회원국들도 영국의 뒤를 따를까? 프랑스의 설문조사를 보면 영국보다 유럽 회의론자들이 훨씬 더 많다. 문제는 국민투표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협상 때 내놓은 예외 조항들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것저것 원치 않는다는 표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긴축이 싫다. 난민 쿼터를 받아들이기 싫다며 다들 원하는 것을 고집하면 협력은 없을 것이다. 국가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통합은 이제 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가령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국가, 프랑스라는 국가, 이탈리아라는 국가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통합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와 지역, 그러니까 영국의 4개 지역, 그 다음에 유럽은요, 도시가 되게 강해요. 도시 성향이. 예, 그래서 이제 각각 도시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지역별로 쪼개지고, 시민단체, 기업 같은 행위자들도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혁신이나 이민, 환경 문제 해결을 생각한다면, 주 행위자는 국가가 아닌 거대 도시들이 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없다. 이후에는 작은 나라도 망가진 나라도 있지만 런던, 파리,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은 없다. 그래서 EU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EU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 예, EU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설명한 글이라서 여러분들께 같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예, 재미없죠. EU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야말로 EU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비슷한 국민투표를 한다면 EU는 이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살아남는다면 EU는 국적으로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대안이 없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해 왔으나 이제는 그런 입장을 고수할 수 없을 것 같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크루크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사건이 미래에 주는 시사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들이 사임하지 않는 게 놀라울 정도다. EU가 환골 탈퇴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EU는 해체의 길로 가는 거냐? EU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것이 유럽이나 유럽 통합의 고를 끝을 뜻하는 것은 뜻하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연결돼 있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의지한다. 유럽 회의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EU를 해체하고 국민국가 체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 국민국가라는 게 옛날에 유럽이 각각의 나라로 유럽이 각각 흩어져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가별로 쪼개져 있던 때로 가지 않는다. 다만 서로 함께 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될 거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EU라는 조직체는
EU라는 조직체는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이제 깨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 내다보는데, 그렇지만 옛날에 각 국가별로 찢어졌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이유가 뭐냐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국민국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19세기로 돌아가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한국인들도 국민국가 개념을 강하게 믿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국민국가예요. 한민족, 대한민국, 자, 이런 걸 강하게 믿고 있겠지만, 그런 사고는 한물 같다. 삶은 연결성과 이어져 있다. 벙커에 사는 게 아니다. 고립되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고립론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새로운 유럽의 연대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연합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립에 반대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되게 고립론을 가고 있다. 근데 이런 고립론이 필요한 게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립될 필요가 있다. 약간 지금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아까 르몽드지는 프랑스라서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예. 자, 영국의 투표 결과 EU 밖의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줄 수 있는 이 조언은 안전벨트를 꽉 매라는 것뿐이다.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예측은 불가능하다. 협상이 벌어질 것임은 알지만 어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지, 어떤 협상이 어려울지 예상할 수 없다. 법칙도 선례도 없다. 한국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첫째,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동해야 하고 시민들이 그 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둘째, 어떤 국가기구든 불평등과 불안정과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국제기구든 불평등과 불안정과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유럽의 유엔의 책임론 또 나올 것 같아. 협력은 중요하지만 공평해야 하며 우리의 불안정성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유럽이 지금 맞이한 상황처럼 될 것이다. 예. 자, 오늘 좀 길고 지루하지만, 예, 유럽연합의,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에 대한 그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을 가지고 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를 읽는 우리보다 똘똘한 사람들의, 똑똑한 사람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렉시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화 구도를 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때문에 실제로 영국 그 서민들이 그 부담해야 될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브렉시트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세계 경제가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전 세계의 그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 그 경제적인 혼란으로 우리의 경제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게 우리는 더 걱정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영국 전문가가 조언해 주는 건 뭐야?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각오해라. 그리고 협력하고 불평등이나 불안정을 과 맞서 싸워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목요일날 그 브렉시트의 배경을 설명했고, 금요일날 이 브렉시트가 그래서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건데,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은 이걸로 이제 또 한몫 잡으려는 그런 탐욕이 눈을 뜰 거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사를 알고 있고, 예, 우리가 많은 세계사의 역사를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본의 흐름과 언론의 실체를 우리는 알게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세계의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세계 소비자가 함께 연대해서, 그래서 이 노동자들, 서민들이, 이 세계 소비자들이 먹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금요일날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예. 제가 금요일날 주장한 내용이 그건데, 그 부분은 제가 내일요, 재방송할 때 오늘 거 하고, 예, 목요일, 금요일 부분하고를 같이 또 재방송 해드릴게요. 예. 근데 좌우지간, 각 나라의 언론은, 트럼프나,
우리나라의 박근혜 같은 애나 아니면 아베나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영국의 극우파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띄워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이 그 세계 1%의 자본이 지네들의 주식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그 꼭두각시들 이 하자 있는 꼭두각시들을 내세우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려고 할 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바른 철학.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제 2012년, 13년까지도 안 그랬는데 부쩍 작년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사실 저도 방송하면서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강화할까? 그러니까 14년 이전엔 안 그랬는데 세월호 이후에 계속 종교적인 입장을 되게 강화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를 하냐고 내가 어느 날 따졌더니 그날 나온 얘기가 뭐냐.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가 철학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 네가 아는 분야에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다. 그게 방송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어. 그럼 왜 뜬금없이 철학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가치관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 이런 일이 올라고. 브렉시트나 이런 이제 경제 위기가 닥치려고. 이런 경제 위기가 또 닥쳤을 때 우리가 그 IMF가 처음 닥칠 때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그 자본가들의 탐욕에 그냥 우리가 넋놓고 당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되나? 나보다 약자를 왜 도와야 되는가라는 철학을 그러고 보니까 계속 그 말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제가 한 2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 편을 들어야 된다. 약자 편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게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기회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안 되고 이 기회에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런 그 탐욕의 시류를 타면 그런 탐욕을 이용해서 저들이 우리보다 약자를 죽일 거야. 그래서 우리보다 약자를 다 죽인 다음에 우리를 죽일 거라고. 이게 중요한 말이다. 지금 나오고 나니까 중요한 말이네. 내가 계속 철학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 피해자 편 들어야 되고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자 편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우리 편을 드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경제 위기는 이 1%가 소위 각 나라의 종편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이제 공격할 거야. 대마국을 하겠지. 그래서 막 허위사실로 선동하면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내몰 거야. 그래서 그 탐욕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가령 호남 세속화론 같은 이기심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꼭두각시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런 이기심과 탐욕의 꼭두각시가 되는 그 친일파 앞잡이처럼 그들의 탐욕의 앞잡이가 되기보다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자들과 공동 어깨를 걸고 진리의 정의의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해놓고 보니까 중요한 말이야.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뭐 이해들이 다 되셨을까? 오늘 4.19 얘기. 총 맞아 죽어가는 그 시신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계속 경무대로 향하니까 그때 이승만을 물리칠 수 있었다. 좀 알아들었어요? 예. 지금 이제 이 망치 부인이 방금 한 말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일단 이해가 된 다음에 실천을 약속해야 돼. 일단 이해들은 다 되십니까? 예. 지금 쟤네들은 이 새로운 세계 경제 위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노동 구조를 만들려고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노동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소비자다. 그러니 국제 소비자 연대를 만들어서 저 자본의 탐욕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공존 공영 지구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예. 좀 어려운데 이해들은 돼요? 좀 어렵지만 어떻게 이해들은 됩니까? 예.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영상 뉴스가 한두 개 있어요.
그것도 보고 갈게요. 예. 특별법을 개정하라! 억울한 죽음, 많은 처절한 죽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다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시 방사장을 주고 그들은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네, 한 분씩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연장 이것부터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빼면 특조위 연장시켜주겠다라고 제의가 왔답니다. 무슨 개같은 죄입니까 이런. 진상규명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더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특조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조위의 선장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장이 별거로 왔지만 저는 저 위원들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저는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그 최후의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 가족들은 이 노란 옷 입고 노란 리본 달고 이 자리를, 이 맨 앞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하라. 특별법을 개정하라. 다음 동영상 같이 봐야 되겠다. 예. 아니 나무에 기본다는 게 집시법이야? 아니 얘기 좀 해봐. 나무에 리시려는 게 집시법 위반이야? 빠져 이제! 빠지라고! 다시 빠져! 무슨 리본 다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다 신고할 대상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우리 같은 일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 글쎄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니 어쩜 좋냐고. 아니 지금 이거 여기도 그냥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다 못 버리고 이게 뭐 어디가 이날 저기예요 세월이에요. 그것밖에 못 혼자잖아 그냥 보내주니까. 기왕하는 거좀 기왕하는 거 그냥 보내줘.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물품입니다. 신고리자는 사바라 천막이나 근음막을 반이 발효하는 것을 집시법 위반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나 밑에 잡 깔려 있고 이게 감겨가지고 이게 막 끌려간 거예요 여기 다리가. 경찰 정보관들은 가족들을 안내를 했죠. 그죠? 그렇게 친밀속하게 안내를 하고 한편으로서 뒤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몇 명 낫지 않은 농성장을 강제로 털어가려고 들었다는 부분. 이거는 경찰이 실제 가족협의회의 신뢰 부분을 저버린 거고
노란 리본이 집회 시위 용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천막 친다고 가족들을 밀쳐? 왜 가족들을 자극합니까? 왜 강제견인을 불필요한 강제견인을 합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제발 특조위 진상조사 강제 종료하지 말라고. 이제 미치어가는 거죠, 이제. 박근혜가 이제 어떻게든지 요 6월 30일로 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고 건수를 잡으려는 거야. 예. 지금 이제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없애버리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천막을 치면 거기서 오래 장기 농성을 할까봐 이것들이 이제 그 천막을 못 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광막을 가져가는, 차광막을 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치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경근 대표하고 운기 엄마라는 사람하고 둘이 지금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왔나요? 내가 아까 저기 방송 낮에 확인했을 때는 체포돼서 조사 중이다까지 봤는데 그분들 지금 석방됐나요? 석방이 됐나 안 됐나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세월호 가족협의회 경찰 사전 신고한 집회장의 막무가내로 난입.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6일 광화문에서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과 관련 연행된 유가족 4명의 즉각 석방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2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농성 중인 농성장을 침탈하여 4명의 유가족을 연행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천막을 강탈했고 폭염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으로 설치했던 차양막을 철거했다. 특히 경찰은 가로수인 은행나무 가지에 매단 노란 리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번 농성장 침탈은 바로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노란 리본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한다. 정부의 종합청사 안에서 근무하는 윗분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거나 그를 예상한 아랫사람들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면서 그만큼 세월호 참사는 이 정권에서 도망치고 싶은 늪과도 같은 것인데 그 늪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정부 청사 안에서도 보이도록 높이 매단 것을 그냥 넘길 경찰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막무가내로 유가족들을 연행했고 물품을 강탈했고 폭력을 휘둘러서 항의하는 유가족 다수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 결과 농성장에는 노란 리본 재료를 흩어지고 농성 물품들이 어지러이 난장판이 되었다. 이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이기도 한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난입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각종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방해하여 시간을 잡아먹게 만들었던 정부는 이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특조위를 강제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약속한 세월호 인양은 3차례나 실패하여 세월호 인양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이런 답답하고 화나는 상황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의 법대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과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할 것, 그리고 특별법의 개정을 요구한 행진과 범국민 문화제를 하면서 다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며 농성에 재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에는 세월호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할 철근 400톤이 적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복원력을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짙은 안개 속에서도 출항을 했던 게 아닌가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 연구관설과 함께 정부가 구조를 안 한 책임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도 책임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정부가 애써 은폐하고 조작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조기 종리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경찰은 즉각 연행한 유가족을 석방시키고 합법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 연행에 대해 경찰 책임자는 사과하라. 정부는 진상규명 특별법대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이 세월호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잊게 하려고 지랄 연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저께인가 그저께 노란 리본 장사 속이란 기사가 났어. 그거 봤어요? 노란 리본 장사 속. 그래갖고 이 노란 리본을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다. 근데 이 업체들이 처음에 이걸 투쟁기금으로 내겠다 그러더니 그걸 안 내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란 리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뭐 10배를 받아먹었다. 원가 10배. 예. 좌우지간. 그래서 이 그 노란 리본들을 우리가 좀 다시 정비해서 달아야 될 때가 됐다. 예, 저도 지금도 가방에 달고 다니거든요. 예. 그 우리가 노란 리본들을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달 때가 됐다. 지금 이제 쟤네들 노란 리본에 대한 이 뭐라 하나 뭐 장사 속이니 어쩌니 이러면서 이 노란 리본을 혐오하게 만들려는 심리전에 들어간 것 같아. 예, 그 심리전에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란 리본을 다시 달아야 된다. 예, 노란 리본을 다시 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그래서 이 세월호 특별법을 세월호 특조위를 없애려는 것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있는 노란 리본들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내일부터 좀 집중적으로 달고 다니자. 예. 그래서 이제 이번 30일까지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놈들에게 노란 리본을 꼭 달고 이게 되게 출퇴근 시간에 그 노란 리본을 달고 움직이는 거 그거 되게 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사실 길에서 운전하면서 그 노란 리본을 단 차들을 보면 그렇게 고마운 거야. 아직도 저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노란 리본을 오래되면 이게 낡잖아요. 새로 이렇게 갈아붙인 차들도 있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감동이 됐는데 그리고 그냥 감동하고 끝날라 그랬는데 이 노란 리본을 떼면서 저 지랄을 했으니까 우리가 저 지랄에 대해서는 좀 벌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다시 달기 운동을 하자. 예, 노란 리본을 다시 달기 운동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는 지난번에 어떤 기사에 9월 달까지 1차 연장한다고 봐서 연장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닌가 보지? 예. 화요일 날은 세월호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 날 세월호에 대해서 또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월호의 원인, 과정, 결과 그거 화요일 날 꼭 방송하도록 할게요. 네. 망치님 노란 리본. 예. 그 방송을 노란 리본을 달고 알았다. 솔직히 나는 그래요. 나는 내 방송을 할 때 언제나 내 마이크에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해. 예. 이게 그 기억 416이라고 맨 처음에 나온 그 팔찌예요. 그걸 내가 내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늘 꽂아놓고 나는 방송을 해.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그 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방송이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팔찌를 이용해서 그 팔찌를 꼭 끼워놓고 하고요. 밖에 나갈 때 가방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녀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란 리본을 반드시 옷에다 달아야 된다.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예.
반드시 옷에다 달아야 된다고 그걸 강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를 또 보여줄게요. 예, 우리 집의 세월호. 이게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예,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그 십자가예요. 예, 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세월호 리본을 나무로 만들어서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를 이 십자가에다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이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예,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건 날마다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희생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방송하기 전에, 예, 이 십자가와 이 세월호 목걸이를, 예, 늘 보면서 방송을 해요. 예. 그리고 나한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방송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그 세월호 밖에 나갈 때 그 사실 옷 같은 경우에는 잊어버린단 말이야. 여름에 옷을 맨날 갈아입는데, 예, 여름에 옷을 맨날 갈아입는데 옷에다가 리본을 달면 또 잊어버리고 그래. 차라리 가방에다 달고 다니면, 예, 어딜 가나 이렇게 달랑달랑 항상 달고 다니는데, 예, 그리고 옷에 단 것보다 가방 같은 데 달아놓은 게, 예, 더 눈에 띄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사돈어른도 이렇게 색깔이 다 변했지만, 이게 때 같았지만 노란 팔찌를 계속 끼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가방 같은 데나 그런 거는 이렇게 갈아입지 않잖아요. 물론 가방이 많은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 가방이나 이런 데 달고 있는 노란 리본들 안 달려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란 리본을,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예, 세월호의 이 노란 리본을 우리가 이게 노란색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착용하는 운동을 좀 하자. 예, 뭐 핸드폰 고리가 있는 분들은 핸드폰 고리를 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가방이나 이런 데에 그 세월호 리본 달고, 예. 그리고 또 다양한 리본이 준비되어 있죠. 또 다른 가방에다가도, 예, 가방이 여러 개인데, 예, 이렇게 세월호 리본을, 예, 달아놓고 저기 다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 가방 같은 데는 구멍 나도 되니까 그 노란 리본 같은 거 꽂아놓고, 예, 그래서 그 우산도 노란색으로, 그 저기 뭐야, 장마철에 우리 우산 쓸 때 그 장마철 우산에다가도 그 투명 우산에 노란 리본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란 리본을 지우고 싶어 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나는 그 노란 리본을 막 강요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었어. 내가 무슨 행사를 갔는데 나한테 막 그 무대 위로 올라와갖고 막 노란 리본을 억지로 하는 거야. 그건 내가 날마다 세월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란 리본을 안 달았다고 굉장히 무슨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와서 노란 리본을 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노란 리본을 다는 게 되게 좀 축소됐던 것 같아. 괜히 더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걸 막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 지금도 이렇게 지하철 앞에서 누가 나눠준다면, 예, 지금 아마 노란 리본이 시간이 오래돼서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잊어버리거나 그 뭐 없어지거나 또는 색이 변하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월호를 기억하는, 가령 이제 매월 16일이 되면 퇴근 시간에 전철역에서 노란 리본을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 예,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왜 지역마다 거점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거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점에서 퇴근 시간에 이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해주면 그 원하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하니까 10배를 비싸게 파는 거고. 근데 보면 맨날 이 배지를 다는 사람만 달아. 나도 지금 한 20개 정도 갖고 있어. 각종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다는 사람만 달고 막 혹시라도 안 달았으면 안 달았다고 막 핀잔 주고 이러지 말고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 노란 리본을 받을 수 있게, 예, 일반 사람들이 쉽게 노란 리본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월 16일에 퇴근 시간 같은 때 가령 이제 지역의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예, 퇴근 시간에 전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월호 리본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게 걸어두면 골라서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6월 30일을 기점으로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다시 이 세월호 리본을 나눠주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 실제로 원하는 사람은 구할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맨날 세월호 집회 오는 사람들끼리만 나눠갖고,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 딸도 가방에 하나 달고 다니더라고.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노란 리본 달고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방송은요,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에 못 미쳤다라면 좀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세월호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지 말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세월호 벌써 2년이 지나서요. 벌써 2년이 지나서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 막연하게 잊어버렸던 분들, 그 다음에 사실 팟캐스트들이 되게 국소적인 부분들을 막 강조했잖아. 그래갖고 막 앵커, 급변침,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잊어버린 거야. 왜 이명박이 세월호를 영업하게 해줬냐. 민간인 여객선이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걸 왜 30년으로 연장했냐. 그리고 왜 박근혜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없앴냐. 한국성급은 잘못 고쳐진 배에 왜 운항허가를 내줬냐. 왜 국회의원들은 생명을 구조하는 법이 아니라 배 인양하는 법만 만들었냐. 선주연합에서는 왜 세월호가 안전하다고 거짓말로 매달 써줬냐.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전 3시간 동안 도대체 구조 당국은 뭐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논점이 자꾸만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논점이 전부 다 딴 데로 가면서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고, 사실 박근혜가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7시간 동안 잤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관심도 없어. 중요한 건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0시 반 이후가 아니야. 7시 반부터 10시 반이지. 그 3시간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박주민은 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7시간을 조사 못하게 한다고 웬 개소리냐고 그러고 있어. 박주민 정도 되면 3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해야 될 때 아닌가? 박주민 정도 되면, 세월호 변호사 정도 되면 골든타임은 7시 반부터 10시 반이다.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7시간에 저렇게 집착하는 거 보면 좀 그래. 이건 내가 볼 때 7시간 논쟁은요, 김기춘과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거야. 7시간에 그렇게 매여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노란 리본을요, 직접 만드셔도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노란 리본의 의미, 예. 그게 이제 노란 리본의 이런 형태니까 꼭 노란 리본의 형태는 좀 지켜달라. 예. 이렇게 한번 꼬아놓은 노란 리본의 형태는, 형태를 지켜서, 그래야 이게 세월호라는 거.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노란 리본을 꼬아서 4.16이라고 써주면 이건 분명한 세월호잖아. 예. 분명한 세월호니까 한번 꼬운 노란 리본에 4.16을 꼭 써달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조위를 해체하면 민간 조사단이라도 꾸려서, 예.
민간 조사단으로라도 꾸려서 우리는 끝까지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아유, 날씨가 좀 이틀 맑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이 지난 주말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장마 전선이 올라오면 그만큼 또 힘들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함께 싸워주시니 제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오늘 추천해주신 327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불탄 템민 안 했죠? 자발적으로 추천해주신 3274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 후원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후원해도 이름도 안 불러주는 그런 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분들 덕분에 망치부인이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팬가입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망치부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응원가이십니다. 응원단입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곤님 그리고 참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망치부인 영상 보시면 꼭 좋은 영상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글을 달아주셔야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저의 방송을 내리지 않는답니다. 댓글 달아주신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응원은 생방송 아프리카 생방송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앱스토어에서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TV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쓰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망치부인 24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생방송 화요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망치부인의 방송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방송을 하는데 아니 모르면 같이 알아가는 거지. 원래 망치부인은 여기서 날마다 모르는 내용들을 시청자들이랑 같이 알아나가면서 하는 방송이에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서 그 아는 척을 하잖아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새로 배우면 이거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이상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기를, 권력과 돈에게 이제 다시는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새로운 걸 알아내고 그 새로운 것을 날마다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망치부인의 방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열심히 뛰어놀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묻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타고 그 300여 척의 일본 외선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목을 뱄을 것이다. 지금은 가능하겠냐? 라고 물을 때가 아니라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니 당신이 지금 할 일은 믿는 거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데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같은 꿈을 꾸면 우주가 얼마나 함께 힘을 모아주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피눈물 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중 망치부인이었고요. 화요일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